자, 요거 봅시다. 요거. 자, 관리계획과는 아무 상관없는 구역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개발행위 허가제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가 자꾸 지속이 되면 지속될수록 인구가 기존보다 늘어나게 되고, 기존의 인구가 늘어나면 기존의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면 행정청은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제에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나오는 두 가지 구역입니다. 인구가 늘어나서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랑 관련된 두 가지 구역이에요. 뜻을 분석하면 개발 밀도를 관리하겠다는 땅이요. 요거는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땅이 되잖아. 말을 분석하면. 다르게 분석할 수가 없잖아요. 개발 밀도를 관리하겠다. 그럼 먼저 이 말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관리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니까. 개발 밀도라는 얘기는 뭐를 나타낼 것 같습니까? 이 말 자체가. 어디가? 개발이. 밀도. 인구 밀도는 어떤 얘기예요? 인구 밀도에서도 밀도라는 말은 여기랑 똑같이 쓰잖아. 단지 밀도 앞에 인구가 붙어 있을 뿐이지. 인구 밀도라고 하면은 뭐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곳에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많이 사는지 아닌지 여부. 그러니까 밀집되어 있는 정도예요. 이 도자, 정도 도자를 쓰거든요. 어느 정도 할 때. 밀집되어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인구 밀도라면 인구가 얼마나 그곳에 살고 있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인구 밀도예요. 인구 밀도가 높다 낮다 얘기를 하잖아. 밀도라는 말 자체가 많이 산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로 밀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니까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이라면 시골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골이라면 인구 밀도가 낮은 곳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개발 밀도라면 인구 밀도가 그렇지 개발 정도를 개발이 돼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그럼 개발 밀도도 역시 높은 곳 낮은 곳이 있을 텐데 밀도를 관리하겠다는 땅이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 들어가죠. 개발 밀도가 너무 높아서 개발이 너무 많이 됐을 때 문제가 생겨서 그 밀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나요? 반대로 개발 밀도가 낮아서 개발이 안 돼 있는 곳에 문제가 있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나? 어느 곳에 문제가 있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높은 곳, 낮은 곳? 낮은 곳? 또 소수설도 낮은 곳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렇게 적어드리면, 자, 개발 밀도가 대표적으로 낮은 곳이 시골이에요. 시골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인구는 거의 별로 없어요. 땅덩이는 넓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사는데? 예를 들어 이쪽에서 옆집으로 가는 데 있어서 꼭 도로가 있어야 가나? 그냥 갈 수도 있겠네? 도시지역이라면 여기서 저기 가는데 도로 없으면 중간에 다른 사람 집들이 있으니까 타 넘어갈 수도 없고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시골이라면. 도로 없어도 그냥 가. 도로 부족. 여러분 시골에서 도로가 부족해서 난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만약에 상수도가 없으면 어떻게 해? 시골에서? 그냥 옆에 계곡물 떠다 먹으면 되지. 자, 가스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 가스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장작 그냥 자연 불 떼면 돼. 그냥 운동삼아 장작 패고 뭐 좋지 뭐. 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서 인구가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개발이 너무 많이 돼서 개발도가 확 높아졌어요. 당장 도로가 엄청 막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상수도가 안 들어와요. 물이 안 들어와. 물이 부족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자, 다시 물을게요. 그냥 분석하면 돼. 그냥 편하게. 개발 밀도를 관리하겠다는 얘기는 이 개발 밀도가 문제의식이가 관리하겠다는 얘기잖아. 개발 밀도를 관리하겠다. 개발 밀도가 높은 곳이라서 문제가 있어서 관리하겠다는 얘기. 자, 어느 정도로 개발 밀도가 높은 곳이냐? 반드시 이 말에서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이 말이 꼭 나와야 돼. 이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 도로가 여기 있어요. 이 기존도로가 어차피 책에는 다 나오니까 이거를 분석해서 내용을 이미지만 심어놓는데 이미지만요. 자, 이 도로가 있는데 여기 기존에 이제 이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 응? 이 건물 이 정도 되는 건물이 있을 땐 이 도로가 충분한 제 기능을 다 했어요. 응? 막히지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이용 다 했어요. 세월이 흘러서 갑자기 여기가 막 그냥 가격이 뜨면서
빌딩이 들어섰어. 개발이 많이 돼서 개발도가 이렇게 높아졌어. 빌딩이 막 들어서. 그러면 건물이 새로 들어서는 것만큼 이 건물을 이용할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그죠? 이 기반시설, 이 도로는 엄청 혼잡하게 됐어요. 이제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됐으니까 설치를 해야 되는 거와 관련해서 나온다 그랬잖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도로를 이쪽으로 넓힐까요? 이쪽으로 넓힐까요? 아니면 못 넓힐까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봤어요, 지금. 처음에 설치했던 도로는 처음에 충분했는데 양쪽에 빌딩이 막 들어섰다니까. 이제 큰 빌딩이 도로가 부족하니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설치를 할까요? 이쪽으로 넓혀서 설치를 할까? 설치를 못 할까? 왜 못해요? 왜 못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예를 들어 이쪽으로 넓힐다면 도로 건설할 부지에 속해 있는 각종 빌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 보상 비용이,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들지. 이쪽에 도로를 만약에 이쪽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럼 이 건물을 보상 비용을 주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쫙 늘어서 있다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차라리 그 돈이면 다른 곳에 신도시 개발하는 게 낫지. 그래서 반드시 이 말이 들어간다고요. 설치는 해야 되는데 어느 땅이냐면 설치가 곤란한, 법에서 설치가 곤란하다는 얘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 법적으로 확실히 안 된다, 된다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 돈을 쏟아보면 할 수는 있지. 근데 설치가 곤란하다는 얘기는 사실상 설치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설치가 안 될 정도로 개발이 이렇게 심하게 돼 있죠? 이 정도 되는 곳으로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관리하려면 여기서 새로 막 건물 짓는 사람들에게, 우리 건물 지을 때는 면적을 통제하는 게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한도인데 이 지역마다 기존에 있는, 정해져 있는 건폐율이나 됐든 용적률이 됐든 이 최대 한도를, 이 최대 한도를 늘려서 더 높게 인정하는 걸 더 크게 짓게 하는 최대 한도를 완화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만약에 이 최대 한도를 줄여서 더 작게만 짓가라는 게 강화한다, 이런 기준을 강화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곤란할 정도로 개발도가 심하다면 관리하는 방법으로서는 이곳에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완화해야 될까요? 강화해야 되겠습니까? 요 두 가지만 어떤 곳에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다, 요것만 아시면 요건 끝나는 것이고, 요것도 여러 번 물어봤던 거예요. 기반 설치가 곤란한 곳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한다, 이렇게 틀리게 낸 적도 있고, 요걸 제대로 하면서 완화라고 해서 틀리게 낸 적도 있고, 강화를 해서 지금 기반시설은 설치가 안 되는데 인구는 너무 많으니까 복잡한데 더 크게 짓게 하면 어떡합니까? 앞으로 짓는 것은 더 줄여서 짓게 해야지. 강화. 그럼 여러분들이 이곳에 개발도 관리구역 지정되는 곳에 땅을 가지고 있다. 개발도 관리구역이 지정이 됐다. 축하주를 마셔야 돼요? 아니면은 축하주 반대가 뭐야? 네? 위로주. 저는 기분 나쁠 때는 술을 먹는 걸 싫어해서 축하주는 알아도 위로주. 스스로를 위로하는 어느 술을 먹어야 돼? 이거. 개념을 배웠으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잘못 배워갖고 개발도 관리구역 지정됐다는데 와 좋다, 큰일 날 소리야. 건폐율이 강화되는 것만큼 가격 그대로 떨어집니다. 이용 가치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 이게 개발도 관리구역. 보세요, 19번에. 자, 개발도 관리구역이라 하면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이 말이 들어가면은 밀도가 너무 세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곳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는 곳에도 밑줄 쫙 거두시고, 완화를 하면 틀리니까 그런 포인트를 잘 체크를 하시고 바꿔내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20번의 기반시설 부담구역, 여기 보세요.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면은 여기서는 뭐 요거보다는 좀 건질 게 좀 적은데, 여기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곳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기반시설을 부담시키겠다는 땅인 거 보니까 기반시설 설치는 가능한 곳이에요. 설치가 여기는 안 되는 곳이고, 여기는 설치는 가능한데 기반시설 설치할 때 들어가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기반시설을 부담시키겠다는 땅이야. 원래 기반시설은 누가 설치하느냐? 행정청이 설치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공적인 시설이니까 행정청이 설치하는 건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은
이 기반서를 부족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 인구를 늘어나게 만든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기반서를 부족하게 됐으니까 당신이 일정 부분을 비용 부담하라. 기반서를 부족하게 만든 사람에게 기반서에 필요한 기반서 설치를 그자에게 부담시키려고 지정하는 땅이 기반서를 부담구역이에요.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설치가 가능한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아닌 곳을 전제로 해요. 이 둘은 중복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설치가 안 되는 곳, 여기는 설치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요거 아닌 곳을 전제로 해서 기반서를 부담시키려고 지정하는 땅을 얘기하는데 우리 여기선 그 정도 뜻만 보시고 20번에 나오는 기반서 설치 비용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역시 핵심만 살짝 잡으면 되는데 말 그대로 이 비용은요. 기반설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분석되지 않습니까? 기반설 설치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할 때 그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얘기합니다. 이걸 누가 내는지를 여기서 살짝 보셔야 돼요. 누가 내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 부담시킨다 그랬잖아. 원인 제공자라면 개발행위 중에서 아직 안 배운 개발행위 중에서 인구를 직접 늘어나게 하는 사람이 원인 제공자예요.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기반설이 부족할 일이 없거든. 그러면 우리 건축하는 행위라는 걸 건축법에서 배우세요. 그래서 원래 공법은 전체에 대해서 한번 용어를 다 하고 나서 하는 게 좋아요.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다 새로운 용어들이라. 이건 건축법에 나오는 용어인데 우리 그쪽에서 유명한 얘기 중에 우리 건축 중에서 개발행위 중에서 건축 중에서 건축이라고 하면 5가지 개념을 얘기해요. 그쪽에서 자세히 배웁니다만 여기서는 대충 보시면 돼. 신축. 그냥 말 그대로 분석하면 여러분 대충은 알아요. 자세한 건 그쪽에서 배우시더라도 개축, 재축, 이전 이 5가지 개념을 얘기하거든요. 자, 신축이라면 새로울 신자, 새로 짓는 게 신축이네. 증축이라면 늘려 짓는 거, 증가시켜 짓는 게 중요해요. 늘려 짓는다는 얘기는 기존 건축을 있는 상태에서 더 늘리는 걸 얘기하잖아. 개축이라면 이게 고칠 개자를 써요. 다시 짓자를 씁니다. 요거는 기존 건축이 있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철거하고 나서 요거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상태에서 둘 다 공통점이라면 새 건물이 종전 건축물 범위 내에서 짓는 게 개축, 재축의 특징이라고 배우세요. 그러니까 개축, 재축을 하게 되면은 새 건물이 종전 건축물의 크기를 넘어설 수가 없어. 종전 범위 내에서만 짓는 게 개축, 재축의 특징이에요. 이전은 말 그대로 기존 건축이 있는데 요거를 그대로 마치 조립식 주택 옮기듯이 그대로 옆으로 옮기는 게 이전이에요. 그대로 옮겨요. 기반설 부담구역이 지정됐으면은 원래는 행정청이 혼자 설치를 해야 될 것을 기반설 부담구역에서는 원인 제공자에게 일정 비용을 부담시킨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설치 비용을 누가 내느냐? 건축행위 중에서도 인구를 직접 늘어나게 만든 사람이 원인 제공자예요. 누가 돈 낼 것 같습니까? 어떤 행위를 하는 자가 돈 낼 것 같아요? 제가 요거? 또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이제? 인구 안 늘어나, 요거에서는? 요 둘만. 이런 게 나오면 틀리지, 이제 여기서는. 하나하나 생각을 하신대, 생각을. 종전 범위 내에서 짓는 게 개축, 재축이기 때문에 기존의 인구보다 새로운 인구가 늘어나지 않죠. 종전 범위 내에서 지으니까. 이전이면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늘어나지 않아요. 새로운 건물 신축이 되면 신축된 건물 이용하는 사람이 그대로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죠. 증축되면 증축되는 그 부분만큼 새로운 인구가 늘어나죠. 이 둘만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정도만 건지면 끝이에요. 여기서는. 19번 보세요. 기반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지역이잖아. 개발도 관리구역 외의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공원, 녹지 등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기반설 부담구역이라고 합니다. 21번 설치 비용은요. 단독이나 숙박시설 등 0으로 정하는 시설 0에서는 모든 건축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가증선한 금액을 말한다. 어디에 밑줄을 긋고 싶어요? 이걸 읽어보니까 딱이지. 그거 신증축. 다른 게 나오면 틀리잖아.
신축, 중축.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파트를 요 개념을 딱 보시게 되면 이 파트에 가서 이제 자세히 배우거든요. 누가 돈을 얼마나 내는지 배운단 말이에요. 신축, 중축 행위를 하는 자를 전제로 해서 이제 쏙 내야 될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부터 잘. 됐어. 여기는 됐고 넘겨보실까요? 23페이지에 4번 나와요. 4번. 나중에 그 예제로 놓은 문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할 때 좀 풀어보세요. 나중에 할 때. 지금 당장은 일단 단계별로 하세요. 자, 4번 보시면 국토 용도 구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가장 기본적 분류인 용도 지역제에서 4개 지역 얘기하는 걸 나와요. 자,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지역으로 구분한다. 구분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도 아니잖아. 구분한다. 4개 지역. 그러니까 이 도관농자 4개 지역이 더 세분되는 건 있다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4개 지역, 도관농자,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기본적 분류로서 구분한다잖아. 구분해 놓으라는 거예요. 이 특성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연상했던 거 그 모습 그대로 상상하시면 됩니다. 도시지역은 우리 그림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 상가, 공장이 모이는 곳에 대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들을 다 보존할 것들, 농림지역은 농업과 임업 합쳐놓은 거, 관리지역은 나머지 준하는 거, 관리지역. 그거 한번 보세요. 도시지역이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곳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의 인구와 산업이 이미 밀집이 되어서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이 필요한, 이게 도시지역 지정하는 모습이고요. 요거 반대가 4번이잖아.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은 보존할 땅들 다 생각하시면 돼요. 보존 앞에 자연환경을 예시해놨을 뿐이지 자연환경 등 여러 가지 보존할 필요할,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뜻을 보시면은 보존할 것들이 다 열거되어 있어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전과, 일단 이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연환경이니까 보존해야 되죠. 수자원. 여러분, 수자원이면은 자원 앞에 물수자가 붙어 있죠? 물자원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식수로 쓰든 공업용수로 쓰든 농업용수로 쓰든 물자원 자체를 보존해야 되잖아요. 오염시키면 안 되잖아. 해안. 깨끗한 해안. 생태계 보존해야 되잖아. 상수원이니까 깨끗한 물로 보존해야죠. 상수원. 문화재니까 보존해야 되잖아. 이런 것들. 아니면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으로서 필요한 요것도 들어갑니다. 수산자원은 수자원과 비슷하지만 달라요. 수자원은 물자원 자체를 얘기하고, 수산자원이면 자원 중에서 수산, 물수자, 생산할 산자잖아. 물에서 생산하는 자원을 얘기해. 그러니까 물에서 생산한 자는 단순 보존해 이제 보호하고 육성하겠다, 키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수산자원이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물에서 사는. 그러니까 물에서 생산되는 자원이니까 고기? 좀 더 구체적으로 고기라면 뭐 소고기도 고기고 돼지고기도 고기니까. 아유, 그건 너무 추상적이야. 어류면 생선, 살아있는 생선. 그냥 우럭 이런 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뭐 우럭, 광어 이런 거, 미역, 전복, 양식하는 것들 많잖아. 그게 다 수산자원이에요. 웬만한 거 양식 다 하죠 요새? 그런 수산자원이 살아있는 곳이면은 거기를 막 옆에 공업지역으로 막 개발해서 오페스 막 생활 오페스 공업용수 흘러들게 할까요? 그래야지 아주 그 영향을 받아서 잘 자랄까? 아니면은 거기를 잘 보존해야지 훌륭한 수산. 그 뜻이죠, 뭐 그 뜻.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할 곳이야. 수자원이 됐든 수산자원 보호육성이 됐든. 수산자원이 자꾸 갈수록 이제 좀 줄어들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자꾸 양식이 발달되고 있는데. 저는 참 수산자원 참 좋아하는데. 잡는 걸 좋아하는데 안 잡혀서. 나중에 시간도 없으니까 요새 이번에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또 제가 저기 홍천을 갔다 왔죠? 물고기 잡으러. 그 전에 바다에 2번 갔다가 낚시하러 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아갖고 이번엔 민물로 돌려갖고 홍천을 갔다 왔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아냈다.
여러분들 그 요새 그 3월, 4월이 막 쭈꾸미철이에요. 쭈꾸미철. 쭈꾸미는 뭐 항상 나옵니다만 3, 4월이 통통한 제일 맛있대요. 방송 보고 알아서 방송. 알 때문에. 이 머리가 통통한 게 알이래, 알. 머리에 들어있는 게. 그래갖고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그 임산부는 다름없으니까 알을 이렇게 해서 제일 인체 영양가 좋다 이거야. 그게 제일 좋다고 그때 많이 잡아먹는데. 난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것 좀. 그런 거 방송에서 볼 때마다 아주 막 화가 나, 그런 거. 멸치도 그 알벤 멸치가 그렇게 맛있대요. 젓갈 담궈도 좋고. 왜 그런 짓을 해, 왜? 에? 그래서 쭈꾸미 방송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러면은 알이 이렇게 통통하게 배 있으니까 한 마리 먹으면서 3천, 4천 마리 먹는 거나 다름없다고. 그런 범죄적인 얘기를 그냥 그렇게. 우리나라 명태, 동태 이게 동해 흔하다가 그 수온이 약간 상승된 것도 있지만 워낙 동해 바다는 깊기 때문에 수온이 상승됐어도 잘하시는 여건은 충분하대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것도 이제 다큐멘터리 프로를 좋아해서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그 있잖아. 술집에 가서 이렇게 포장마차 같은 데 하면 노가리 맛있죠, 그죠? 노가리가 여러분 동태 새끼예요. 요만큼 된 거 한 30인치 이상은 돼야 이제 알을 낳는데 요만큼 작은 것들이 노가리라고. 옛날엔 노가리 같은 거 외액을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금지시켰대요. 보호를 위해서. 근데 워낙 동해안에서 많이 나니까 그걸 전면 금지를 풀어줬다는 거야. 70년대 중반에. 그리고 나서는 어획량이 확 늘지. 그러니까 확 늘었고 엄청나게 막 개도 물고 다닐 정도로 막 엄청나게 잡혔었는데 그 잡히는 것의 한 90% 이상이 노가리였다더라고. 새끼를 뵐 수 없는 그 상태, 나중에 뵐 수 있는 상태로 커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다 잡아버리니까 갑자기 싹 지금 없잖아요. 인공부화 시켜갖고 막 그러는데. 쭈꾸미도 참 맛있는데 그게 알 다 낳고 나서 알 가진 상태로 먹는 거 3, 4월에는 그 먹이를 설정했으면 좋겠었잖아요. 서해안에 쭈꾸미 갑오징어 뭐 굉장히 없어졌잖아요. 배낚시를 가서도 한 2번 가본 적이 있는데 배낚시나 가야 좀 잡는데 저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보호를 위해서 일부러 좀 덜 잡는 거지. 많이 극감됐다고 하는데 자꾸 그런 거를 많이 그래서 그런데 지금 수산자원 얘기하다가 그랬죠? 네. 수산자원 보호할 땅이 어디라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기억해야지. 알 가진 거 잡아먹으면 안 된다 그 생각이 아니고 우리는 그거 잠깐 얘기했지만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할 것을 제가 설명했어요. 자, 이제 농림지역 보세요. 농림지역 우리 봤던 거. 3번의 농림지역. 자, 농림지역은 농업과 임업 합친 거. 농업과 임업 합친 거. 어디에 지정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땅은 당연히 전제로 돼 있죠. 도시지역은 도시지역이니까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땅 중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 산지 등으로서 농림업 진흥을 위해서 지정하는 등이라고 해서 다른 땅도 충분히 들어갑니다만 대표적으로 농림지역 지정일 땅이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인 농에 해당되는 게 농업진흥지역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농지법에 나오는 용어인데 농업을 진흥할 지역이니까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라면 잘 보전할 산지, 산이니까 개발하지 말고 보전할 산지니까 어디에 적합한 땅입니까? 이것은 임업에 적합한 땅이잖아. 농림지역이 농업과 임업 합쳐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농림지역을 지정할 대표적인 땅을 여기서 잡아두시면 이제 나중에 써먹을 때 좋지. 농림, 농업에 적합한 땅이 농업진흥지역, 임업에 적합한 땅이 보전산지. 나무를 잘 키워서 목재 생산하는 게 임업이라 그랬잖아요. 등이라고 해서 다른 것도 들어가지만 대표적인 두 땅. 요거 구별은 쉽고 그러면 이번에 관리지역은 나머지 세 지역에 준하는 것이 관리지역이라고 했으니까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도시지역에 준하거나 농림업진흥이나 자연환경 산림보전을 위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결국 관리지역 뜻은 4개 지역 도관농자 중에서 나머지 세 지역 도시지역에 준하는 농림지역에 준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리지역이 있다 보시면은
다시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도시지구에 준하는 것, 농림지구에 준하는 것, 자연환경 보전지구에 준하는 것으로. 나중에 이게 기본적인 사계지역입니다. 넘겨보세요. 그러면 용어 다 끝났고 이제 25쪽부터 나오는 게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 이제 계획 세 가지 파트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계획 세 가지 파트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입문 단계에서 할 거는 아닌 거지. 입문 단계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지. 이거 나중에 하면 피곤해요. 그런데 사실 거기서 핵심만 제대로 알면 올해도 그렇고 29회 문제도 그렇고 그전 문제도 그렇고 너무 복잡하게 안 해도 맞추는데 지금 하기에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울렁증을 느끼지 않을까, 지금 단계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1, 2월 이 입문 강의에서는 체계와 용어, 기본적인 원리만 살짝 말씀드린다 그랬잖아. 그 원리만 살짝 말씀드릴 거예요. 사실 행정계획 세우는 원리는 약간 용어는 서로 약간 다릅니다만 틀은 거의 비슷해. 행정계획 수립하는 틀은 거의 비슷하죠. 어디서나. 용어는 약간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에 나오는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이 나오는데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이걸 통해서 틀만 살짝 잡아드릴 거예요. 나중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나 각종 계획할 때 약간 달라질 수는 있어요. 기본 틀은 똑같아. 그런데 용어는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 수립한다 그러면 그냥 느낌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밀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크게 두 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수립하는 단계와 승인받는 단계로. 수립과 승인이 만드는 절차고 만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계획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고 보여주는 게 필요하죠. 보여주는 게 당연히 공고열람 맨 뒤에 나오는 것이고 이건 만든 다음에 공고열람 하는 것이고 만들 때는 수립과 승인 절차로 크게 나눠집니다. 이 용어가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수립한다는 것은 만드는 게 수립이잖아. 세우는 게 수립이잖아. 승인은 그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게 승인이에요. 그러면 수립과 승인 절차 크게 둘로 나눠질 때 여기서 만들면 승인을 해준다는 얘기는 일종의 결제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에서 어떤 영업계획을 만든다.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만들고 와서 그대로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윗사람에게 결제 받잖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하잖아. 이게 일종의 결제라고 보시면 돼요. 승인이. 그래서 수립한 것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받는데요. 수립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가 있고 승인하기 전에 거쳐서 이 뼈대만 좀 한번 잡아드리겠다고. 이 뼈대. 자, 기초조사는 어디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기초조사 혹시 그런 말이 나오면 수립하기 전에 맨 앞에? 상식적으로 보세요, 상식적으로. 아니, 기초조사. 말 그대로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초되는 사실을 조사해서 하는 게 이게 기초조사잖아요. 기초조사가 이렇게 승인하기 전에 나올 수가 있나요? 이 뒤에 나오나. 만들 때 필요한 기초되는 사항을 알아야 만들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미리 조사해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 앞에 수립하기 전에 맨 앞에 나오는 게 기초조사다. 보시면 돼. 어디나 비슷해, 이 얘기는. 상식적으로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뭐 여행계획 수립한다 할 때 기초조사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해야 되죠? 뭘 알아야. 자, 여행계획. 합격하고 나서 이제 어디를 여행 가겠다. 예를 들어 합격하고 나서 그 전에 가지 말고 자, 합격하고 나서 어디 가고 싶어요? 어디가 생각 안 해봤어요? 이제 여수 밤바다 한 번도 못 가봤네. 여수에는 강의한 적이 없어서 강의하러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하러 다니기 때문에 관광을 가야 되는데 자, 여수를 가고 싶다. 그럼 여수에 대해서 기본조사를 해야 되겠네. 11월 말에 시험 끝나고 11월 말에 만약에 간다 그러면 거기 기온이 높나요? 낮나? 겨울옷을 가져가야 되나? 여름옷을 가져야 되나? 여수니까 영 뭐하네. 해외여행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곳의 기후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가져가고 또 뭐를 조사할까요? 여행계획 세우려면? 해외여행계획? 한 번도 안 가봐서 몰라요? 왜 뭐를 봐야 돼요, 거기서? 어디를 갈지를, 어디가 유명한 곳인지 조사를 해야 어디를 들리고, 첫날에는 어디 들리고, 두 번에 어디 들리고, 이런 거 세울 거 아닙니까?
어디에 들렸을 때 거기서도 혹시 맛집은 있는지, 맛집, 가격 이런 걸 봐야 내가 돈을 얼마 가져갈지 결정하지. 이게 다 기초조사의 기초조사. 원래는 똑같은 거예요. 행정청이 행정계획 수립한다? 당연히 기초조사는 맨 앞에 나와야지. 자, 여기서 이제 기초조사를 한 상태에서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 근데 국민이 스스로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일종의 대리인 같은 걸 설정하잖아. 내 권한을 위임받아서 권한 행사해 줄 사람, 대표자,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아서 내 의견을 반영하게 합니다. 국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거라 했잖아. 그러면은 그 행정청은요,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하는 국민의 종이라고 봐야 돼. 그죠? 행정청이 국민 다스린다 생각하면 그건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주인을 받들었어요. 지방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지방행정청은 주인이 되는 게 지방주민이고 지방주민의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종이 주인의 의견을 잘 헤아려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그거를 반영하지 않는 건 안 돼. 그러면 이미 다 얘기한 거나 다름없는데 이 행정청이 행정계획 수립할 때 그 주인이 되는 지방계획이라면 지방 주민의 의견을 미리 싹 들어서 반영해서 만드는 게 맞아요?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놓고 나서 나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당신들 따라와라 주민에게 통보해 주는 게 맞아요? 반영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 망설이는 사람들은 뭔데? 야, 지방계획에서 지방행정청이 주인이 아니라니까. 지방 주민이 주인이라니까? 그럼 행정청은 행정계획 수립할 때 그 주인이 되는 지방 주민의 의견을 잘 들어서 여기 반영하는 게 맞아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나서 주민에게 따라오라 통보하는 게 맞아요? 만들기 전에 반영을 하는 게 이게 올바른 종의 행동이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수립할 때 뭐가 필요하냐? 지방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한 거예요. 주인의 의사를 잘 반영해야 된다니까? 그게 승인하기 전에 가는 게 아니야. 수립하기 전에 민주국가 특징을 생각해. 민주국가. 그러면 여기서 공청회 와. 공청회 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라 하는 게 수립하기 전에 기본적인 절차로 보시면 돼요. 우리 지방의회라는 게 지방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견을 준다는 바로 지방민의 의견을 바로 반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간접민주주의니까. 그런데 이제 주민 중에서는 직접 이렇게 대의기관을 통해서 행사하는 것 말고 직접 본인이 나가서 얘기를 하고 이런 적극적인 직접 듣고 얘기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있잖아. 공청회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들을 청, 공개적으로 듣는 게 공청회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 주민 가서 얘기하면 되고 여긴 전문가까지 듣는 게 이제 공청회라고 합니다. 여기 광역에서는 공청회가 따로 나오는데 원래는 비슷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수립하기 전에 계획을 행정계획 수립하기 전에 기초조사는 당연히 생각하시면 되고 민주국가니까 지방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한데 지방 주민의 의견을 공청회를 통해서 직접 듣기도 들으면서 간접민주주의니까 지방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다. 이게 수립하기 전에 거치는 기본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반영해서 잘 수립을 했어요. 수립했으면은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는다 그랬잖아. 다 반영해서 수립한 상태에서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요청하면 이 승인권자 행정청이 승인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승인권을 행사하느냐. 여기서 나오는 게 협의와 심의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협의와 심의야. 협의와 심의. 이 협의라는 것이 왜 필요하고 심의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느낌 잡으시면 되는데 우리 협의라는 것은 이쪽 행정청이 다른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 걸 얘기합니다. 공법은 무수히 많은 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지금 국계법에 따라 광역특위를 승인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관련된 일을 다른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건축을 한다 여기서 그 직접 그 얘기는 아니지만 건축을 한다 해도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라. 개반이 허가를 받아라. 다른 법에서는 건축물 중에서 오수 처리 시설 따로 설치해야 되잖아. 거기에 대한 특별법이 따로 있거든요. 오수 처리 시설 전기를 설치한다는 거 전기법에 이제 영향을 또 받잖아. 여러 가지 그 건축에 관련된 거 다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 건축을 할 때 여기에 관련된 수많은 법이 있고 그 수많은 법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라고 정해놨다면 그 절차를 무시하지 말고 다 거쳐야 돼. 다. 원래 다 거쳐야 돼.
근데 만약에 각 법에 있는 그 수많은 절차를, 법 엄청 많다니까요. 이 절차를 다 거쳐야 된다 그러면 요 절차 가서 받고, 요 절차 가서 받고, 이 법 생각해서 또 가서 받고, 이것도 서류 제출해서 받고, 세월 다 간다니까. 그거 처리하느라고 세월 다 가.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이 승인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이쪽 행정청이 여기에 관련되는 다른 법에 의한 행정기관이 있다라면 그쪽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라는 거예요. 미리 협의를 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 협의를 했기 때문에 요거 승인만으로 그쪽에 관련된 인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한꺼번에 일 처리해서 편하게 할 수가 있죠? 좀 이 얘기는 좀 빨랐나요? 아니, 여러 관련되는 절차가 있다라면 법에서 지금 이 절차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원래는 다 거쳐야 된다니까. 근데 하나하나 다 처리하다 보면은 세월아 내월아 할 거 아닙니까? 정작 일은 언제 합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절차로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쪽 법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하면서 관련된 인허가 있으면 그쪽 행정청과 협의를 해서 처리하게 되면, 그쪽이랑 협의했으니까 그 사람이 살펴봐서 이미 협의를 해줬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승인만으로 그쪽 받아야 될 것들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서 처리해버린다고. 그러면 거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게 협의 절차. 다른 법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법에서 할 때 관련된 인허가 있으면 이쪽 행정청과 협의를 해서 처리하게 되면 요거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런 절차로서 협의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 거예요. 이게. 심의라는 것은 위원회의 심의 받는 거 얘기예요. 여긴 같은 행정청끼리고 행정청 내부에서도 보통 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위원회가 존재하거든요. 여러분들 위원회라는 것은 이 공법 배우기 전에도 어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 얘기는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아마. 어디서 들어봤어요? 심의. 학교에서도 많이. 에? 학교에서 무슨 심의를 거치나? 학교에서? 학교 뭐 행사할 때. 학교 행사할 때 어느 위원회 찾아가서 심의 받고 그러나? 아니,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시골에서는 학교 나와갖고 수학여행도 막 못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 하는 것도 없어. 나무 해오라 그러면 나무 해오고, 빗자루 해오라 빗자루 해오고, 여름방학에 막 그랬는데, 심의 막 들어본 적이 있잖아. 다 평상시에 학교 안 가. 응? 딱 그거. 텔레비 많이 보신 분인지 알 수 있는. 저도, 응? 방송 끝날 때면 그거 나오죠? 본 방송은 방송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는 자막. 내보내게 돼 있어요. 왜? 방송에서는 그 방송법에 나와 있는 위원회예요. 그거는. 위원회는 법마다 다 달라요. 그건 방송법에 있으니까 방송윤리심의위원회가 존재하고. 국계법이면은 도시군계획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존재해. 건축법은 건축위원회가 존재해. 주택법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이런 식으로 법마다 위원회가 다 있는데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원리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립한다라면 기초는 당연히 앞에 나오고 주인 의견을 잘 반영해야 되니까 주민 의견을 듣는 게 당연히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래서 만들었다면 이제 내부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결제하기 전에, 승인하기 전에 협의 심의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러면 위원회라는 것은 이제 보통 행정기관과 별도로 설치된 위원회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승인하기 전에 어떤 행정기관장과 먼저 협의를 해서 행정기관끼리 협의된 단일안을 바탕으로서 또 다른 기관인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순서가 맞을까요? 아니면은 내 안에 대해서 먼저 심의를 거치고 나서 다른 행정청 찾아가서 협의하고 또 심의를 거치고 또 협의하고 심의를 거칠까? 협의하고 심의를. 이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행정청 입장에서 관련되는 같은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해서 단일안을 만들어 놓고 나서 또 다른 기관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협의 후 심의 후에 승인합니다. 그래서 승인했으면, 결제했으니까 수리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면, 도장 찍어서 보내면 수리권자가 다 완성됐으니까 널리 알려주는 게 공고, 공적으로 알리고, 열람.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찾아보는 걸 열람한다 그러죠? 도서 열람하듯이. 열람 원하는 자가 있으면 이제 열람시켜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게 뒤에 나오는 거죠. 이 흐름이 어느 계획이나 이 원리는 비슷해요. 뭔가 느낌이 딱 와요?
지금 뭐 느낌 크게 바라지도 않아. 그런데 이게 주로 세 가지 계획 수립할 때 기본적인 원리고 나중에 다른 법에 의한 각종 행정계획 수립할 때도 대부분 원리는 이래요. 약간의 여기서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기본 원리가 된다고 이게. 아니 이거 그리고 여기서도 뭐 행정청에다 살이 피는 것은 그걸 알아야 이제 좀 더 풀기는 좋아지는데 그거 할 땐 제가 다음에 합니다만 그것도 그 원리가 있어. 그 아까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 중에 작은 일은 작은 사람, 큰 일은 큰 사람, 뭐 국가일 이렇게 하듯이 바로 윗사람이 누군지 우리 했던 거 그거는 이제 적용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 수립권자를 알게 되면은 수립 원리를 통해서 알게 되면은 승인권자는 바로 결제받는 것이라 이쪽 수립권자의 바로 윗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고 이 기본 틀을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분들 이 공부 처음에 이 계획할 때 이거 외운다는 계획이 엄청 나오는데 이 첫 계획부터 기공지수 협심성공 기공지수 협심성공 이렇게 외운다고. 그렇게 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원리를 이해하시라고. 뭐 그거 하나 외우는 걸로 끝나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외워야 되는데 계획마다? 원리 이해하시고 요하고 잘 바꿔서 내지도 않고 이 틀만 딱 기억한 상태에서 필요한 것만 싹 붙이면 돼 나중에. 자 그럼 요거 이제 이해한 걸로 보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책 보지도 않고 넘어가 이제 쭉. 이거에 관련된 게 계속이잖아. 계속 넘겨보세요. 일단 그 원리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오늘 주로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게 48쪽에 48. 나중에 지금 넘어간 내용 중에서는 나중에 단계별로 이제 착착하면서 조금씩 넓힐 때 이제 착착 다 나가요. 소화 안 되게 하면 안 돼, 처음부터. 자, 이제 48쪽 딱 보니까 용도지역지구 구역 파트가 나오는데 먼저 용도지역이 나오잖아. 관리계획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 용도지역. 여러분 지역한 다음에 나오는 게 지구, 그 다음에 구역 나오고 이 순서로 나오거든요. 계획 끝났다 치고 용도지역부터 나오는 거예요. 셋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지역제. 셋이 아니고 전체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본적 분류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의 종류, 양가로 1번이 법에 의한 분류, 양가로 2번은 영에 의한 세분까지 해서 원래는 입문 단계에서 양가로 1번만 해도 된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양가로 2번까지 해서 완성을 할 겁니다. 용도지역의 분류는.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제1순위가 용도지역의 분류예요. 이것은 내내 써, 내내. 농지법까지 끝까지 쓴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많이 쓰는 것들은 정확하게 내 거로 만들어놔야 돼요, 내 거로. 나중에 지구 파트 가면 내용은 이거보다 더 많아. 지구 파트가 용도지구. 대충 하고 말 거예요, 제가 외우라고 안 해. 근데 이거는 수당,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두음자를 따서든 뭐 하든 외워놔야 돼, 이거는. 자, 이제. 그거 중요하다고 하는 용도지역제. 자, 용도지역 하면 우리 배웠던 4개 지역부터 먼저 써놓고 시작을 하셔야 되죠? 4개 지역이 뭐가 있다고요? 도시,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또 농림. 그냥 글자 안 따도 돼. 근데 자연스럽게 도관농자죠. 도관농자.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라고 아까 배웠던 관리지역, 나머지 세 지역에 준하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등에 대해서 지정하는 여러 가지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다 지정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관농자 4개 지역을 얘기합니다. 맨날 하다 보니까 이건 사실 안 외워도 그냥 요 4가지 지역은 나누는 건 기본이고, 여기서 관리지역이 아까 나머지 세 지역에 준한다 했으니까 이 관리지역이 다시 3가지 종류로 나눠질 것이고, 도시지역이 4가지 지역으로 다시 나눠지는데 이것은 외울 필요도 없이 역시 상상하시면 돼. 자, 우리가 집, 상가, 공장이 모이는 곳이 주로 도시지역 지정한다 그랬죠? 똑같은 도시지역이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집과 상과 공장은 배성이 서로 다르잖아. 그렇다면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로 집들이 모이는 곳에 지정하는 것이
주거지역. 상가가 주로 모여있는 곳에 지정하는 것이 상업지역. 공장이 주로 모여있는 곳에 지정하는 것이 공업지역. 도시지역이 주상공으로 나누면 너무 당연하고 도시지역이지만 무조건 개발만 하는 건 아니에요. 도시민들도 숨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지. 녹지. 그래서 도시지역이 자연스럽게 도시지역 특성상 그림을 연상해 보시면 주상공으로 나눠지고 주상공이 아닌 걸 다 녹지라고 해요. 그래서 주상공록으로 나눠지는 게 도시지역 특징이고, 관리지역은 세 지역에 준하는 것, 셋으로 나눠지는데 보전관리와 생산관리와 계획관리로 나눠집니다. 보생계예요. 세 가지 관리지역으로 나눠집니다. 대충 보시면 이 말들은 그대로 이 말이 녹아있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도 없어요. 거주 안녕을 위해서 주거의 안녕, 상업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공업의 편익 증진, 녹지 보전. 말 그대로. 내기도 힘들어 그래서. 자, 근데 이걸 한번 구별해 볼까요, 여러분? 아까 이 뜻은 다 했고, 이런 말을 관리지역 앞에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인데 보전관리라면은 세 지역 중에서 어느 지역에 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세요. 여기서 따온 얘기? 말 비슷하게 보시면 돼. 여기서 따온 얘기 여기에 준하는 게 보전관리라고 보시면 돼. 그럼 생산관리라는 것은 둘 중에 어디에서 따온 얘기 같아요? 도시야 이거야. 생산관리가. 그러면 이게 도시지역에 준하는 것이라면 계획관리가 여기라고 되는데? 여기 이게 이거죠? 농산물, 임산물 생산하는. 응? 농산물, 임산물 생산하는 농림지역 생산관리. 계획적, 뭔가 계획적으로만 관리하겠다는 게 아주 인위적인 요소가 강하죠? 도시지역에 준하는 것이 계획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느낌 이렇게 잡아드셔요. 이 느낌 정확히 잡아드시면 요 뜻은 낼 수가 있어요. 내는데 그거 그대로 보면 돼, 이제. 쉬워요, 여기까지. 자, 요것이 법에 의한 분류가 돼요. 법에 의한 용도지역 분류예요. 국토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자체에서는 지역을 요렇게만 분류하고, 요거는 뭐 쉬운 거예요, 지금. 도관농자 해놓고 도시지역에 나눠지는 것이 주상공록, 관리지역이 보생계. 이게 법에 의한 분류라고. 법 밑에 있는 게 대통령 0이라고 했잖아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주상공록은 인구 많은 도시지역에 속하는 주상공록만큼은 0에 따라 다시 종류가 세분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없어. 이게 0에 한 세분이라는 거예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주거지역은 0에 따라 어떻게 세분이 되느냐? 전용주거와 일반 주거와 준주거로 나눌 수 있고, 전용이 다시 1종, 2종으로, 일반이 1, 2, 3종으로 나눠집니다. 원래는 전용주거 이렇게 붙이는데 주거를 나눴기 때문에 읽을 때는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읽어야 돼요. 주거 전용이 아니고, 여기 1종이라면 1종 전용주거, 2종 전용주거 이렇게 이제 읽어야 되는 것이. 자, 상업지역이라면 중심상업과 일반 상업지역과 근린 상업지역과 유통 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이라면 전용 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녹지는 보전 녹지와 생산 녹지와 자연 녹지, 이게 0에 의한 세분이에요. 이렇게 세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요게 지역의 완성본이고, 요 그림 그대로 복사해서 머릿속에 착 붙여놔야 돼요. 용도, 지역 떠오르세요 하면 머릿속에서 이게 착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바탕으로 수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요거는 자세히 할 겁니다. 지금 뭐 다른 거 할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 요거는 요 뜻에다가 요거를 써먹기 위해서 어디가 비싸고 싸고 이 느낌까지 잡아둘 거예요. 그래야지 수많이 외울 수 있는 것들을 외우지 않고 이해할 수가 있게 돼. 나중에 써먹을 때. 제가 지금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 지금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수단과 방법을 따지지 않고 제가 외우는 거 싫어하지만 외워놔야 된다니까. 자, 그럼 일단 이 뜻도 뜻 이제 파악하시면 되는데, 일단 요거는 외워놔야 되니까 뜻하기 전에 두 음자를 한번 따볼까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자,
주거지역이 이거 뻔하다 그랬잖아. 주상목록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전일준으로 나눠지네 여러분. 일단 요거부터. 요건 또 따르잖아. 주거지역도 전일준, 공업지역도 전일준. 나 이거 매회 강의할 때마다 난 두음자 따는 걸 싫어해갖고 이거 할 때마다 아주 난 좀 모면하고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데 이 전일준은 어떻게 배우시면 되냐면은 지금 활동 잘 안 하지만 젊으신 분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흑인 혼혈 가수 중에 여자 혼혈 가수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인순이 씨. 지금도 활동 많이 하죠. 인순이 씨. 막 거위의 꿈 하면서 하잖아. 남자 유명한 혼혈 가수 있었어요. 박일준 씨. 여자 혼혈 가수는 인순이. 남자 혼혈 가수는 박일준 씨. 박일준 씨 인터뷰한 걸로 생각하죠. 여러분 인터뷰를 한다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이름부터 묻죠? 기자가 박일준 씨 인터뷰하면서 이름을 물었어요. 당신 이름이 뭐냐고. 그 사람 대답이 뭐겠습니까? 전일준입니다. 이름만 물었다니까? 전일준입니다라고 답을 했. 전일준입니다. 옛날 사람이잖아. 옛날 사람. 어디서 인터뷰를 했느냐. 어디서? 주공아파트에서. 주거공업이 전일준이다. 이렇게. 주공아파트. 뭔 얘기인 줄 알고 허튼 소리 하나. 주공아파트 아시죠? 주공아파트를 지금은 뭐라 그래? 그건 옛날 소리고 지금은 LH 아파트 그러잖아. LH 아파트. 옛날에 주택공사, 토지공사가 분리돼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주택공사가 지은 아파트, 주공아파트 했는데 지금 한국 토지주택공사 영어로 랜드하우징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LH공사, LH 아파트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 사람이 인터뷰했다니까 옛날 아파트, 주공아파트에서. 그래서 주거와 공업지역의 종류가 전일준입니다. 전일준 이렇게 보시고 주거공업은 전일준 이렇게 보시고 상업지역이 중일근유예요. 중일근유. 요거는 요 이름만 제목 종류만 알아두면 요 말이 그대로 녹아있어. 구별하는 건 아주 쉬운데 중국과 일본의 맨날 그 싸우는 관계로 생각을 해보세요. 상업에서 옛날엔 일본이 압도적으로 경제 1위였다가 지금은 뺏겼잖아. 중국한테. 중국과 일본 맨날. 우리는요 대한민국은 참 요새 젊은 사람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헬조선 이런 얘기도 쓰지만 사실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참 우수한 나라예요. 우수한 나라. 범죄 발생률을 아주 낮아갖고 외국 사람들이 오면 천국처럼 느끼잖아요. 범죄 없는 데가 없어. 그런데 상대적으로 거의 없고 금방 잡혀.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막 그러잖아. 아유 요새 범죄 발생률이 올라가서 막 밤늦게 돌아다니도 위험할 수도 있다. 외국 사람들은 그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어떻게 밤늦게 여자들이 다닐 생각을 하는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9시 넘으면 거의 못 나가요. 유럽 서구연 선진국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혼자 다닌다고 어떤 일을 당하려고. 남자들도 위험해. 특히 골목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밤새워서 술 먹어도 상관없죠? 응? 취향 굉장히 잘 돼 있다니까. 자원이 이렇게 하나도 얼마나 사람들이 우수해서 한류 포함해서 발전된 거 생각해봐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렇게 굉장히 개개인이 뛰어나고 동양 중에서 제일 잘생겼잖아. 한국 사람 인정하네. 딱 인정하네. 진짜 그래요. 해달라. 그런데 이웃이 안 좋아서 문제야. 중국과 일본. 그 이웃 안 좋은데 걔네들끼리도 안 좋다니까.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 상업지역에서 중일근유, 중국과 일본은 어떤 관계냐? 근본적으로 유감스러운 관계. 안 좋은 관계. 중일근유, 중국과 일본은 근본적으로 유감스러운 맨날 싸우는 관계잖아. 상업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다니까. 중일근유. 자, 이제 여기서 요것만 하면 되죠? 녹지에서 보생자, 관리지역의 보생계야. 보존말 똑같아. 생산도 말 똑같아. 피곤한 거야 이게. 그래서 물론 여긴 녹지가 붙어있고 여긴 관리가 붙어있지만 그래서 하나는 보생자 하나는 보생계 아닙니까. 보생은 똑같고 보생자 보생계인데 정확하게 더 중요한 관리지역이 보생계다라는 걸 정확히 해두시면 녹지에서는 나머지 보생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보생계라는 얘기는요 개 모임의 이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개 모임의 이름.
여러분 조선시대 때 제일 유명한 개가 역사적으로 무슨 개 배우셨나요? 대동개 있잖아. 대동개. 대동개가 아주 유명한 개였는데 여기서 관리지역의 개는 보생개. 왜 관리지역이 보생개가 되느냐? 건강을 관리하려고 만든 개 모임. 건강을 관리하려고 만든 개 모임. 이름이 보생을 붙여서 생명을 보호하는 개. 건강관리, 생명을 보호하는 개예요. 모임 보생개를 조직했다라면 뭐 만날 때마다 아주 몸에 좋은 음식만 먹는 곳에서 만나겠네, 그죠? 국수 먹으려고 하면 생명 해쳐, 이거. 예를 들어 뭐 삼겹살개? 몸에 좋은 거 생각하니까 삼겹살밖에 생각이 안 나네. 예, 생명을 보호하는 게 보생개, 관리지역이 보생개다. 그러면 녹지는 보생자 해놓고 여기다 이제 뜻은 우리가 느낌 잡을 거예요. 이제 뜻을. 이 이름 갖고 이제 느낌 잡을 거예요. 일단 요거를 해두세요. 자, 요거 한번 해보고서 쉽시다, 우리. 자, 우리 사계지역이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 보지 말고 일단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봐. 머릿속에 이 모습 그대로 그려야 돼. 자, 사계지역 일단 도관농자. 도시, 관리, 농림, 자연의 경우. 줄이면 도관농자. 도시지역이 나눠지기를 주상공녹. 그런데 이 중에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나눠지는 것이 전일준이다. 전홍일반준. 상업지역이 나눠지는 것이 중일근유, 중심일반, 근린유통, 중일근유. 녹지가 보생자, 관리가 보생개. 쉬세요. 10분.